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박걸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치볼드 바커는 낙스 대학과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다. 1909년 레베카와 결혼한 후 1911년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바커는 1912년 회령에 부임했다가 1913년 6월 용정 선교지부가 설립되면서 선교사로는 최초로 중국 간도에 주재하며 용정중앙교회와 동산교회를 세우고 은진중학교와 명신여학교를 설립했다. 1923년 병에 걸려 캐나다로 귀국해 1927년 토론토에서 생을 마감했다. 1929년 그의 아내 바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원산의 성경학교에서 교장으로 활동했다. 바커가 회령에 부임한 1912년 5월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회령이 만주와 교역으로 신흥 중심지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캐나다 선교부는 1910년부터 회령에 건물을 짓고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준비하면서 1911년에 한국에 들어와 성진에서 선교 준비를 하던 바커 부부를 맨스필드와 함께 회령으로 파송했다. 이제 막 개척된 회령 선교지부는 할 일이 많았고 바커는 교회와 학교 설립 등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바커는 새로 시작한 회령 선교지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다시 용정 지역의 개척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런 상황 변화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간도 지역은 1910년 이후 일제의 학정을 피해 수많은 한국인이 모여들어 한국인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하였는데 이들을 위한 선교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령과 용정을 오가며 선교지부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바커는 1913년 6월에 용정 선교지부를 개척했다. 캐나다 선교부의 용정 사역은 원래 190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바커가 선교지부를 세우고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뒤이어 원산을 근거로 두면서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하던 푸트가 1914년 용정으로 사역지를 옮겼고 1915년에는 의료 선교사 마틴이 합류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들은 용정 외곽에 있는 동산 언덕을 구입해서 선교사 사택과 병원, 학교와 예배당을 점차 지어갔다. 이 언덕은 영국 사람이 살던 언덕을 줄인 말인 영국 덕이로 불렸는데 이는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들이 영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3년 용정 선교지부를 설립한 바커가
건설한 주택과 선교 부지는 치유의 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었기에 이후 독립운동을 모의하는 장소로 종종 활용되었다. 1919년 3월 13일 간도 지방에서 해란 강반의 봄 우레로 불리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은 맹부덕이 이끄는 중국군을 사주해 한인들의 시위를 진압했는데 이때 진압군이 군중에게 총을 발사해 17명이 죽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바커는 일제의 만행에 침묵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의 선교사들과 캐나다 선교본부에 보냈다. 이러한 용감한 행동은 캐나다 선교사로 1919년 서울에서 열린 3.1 독립 만세 현장을 사진 찍어 전 세계에 알린 프랭크 스코필드의 기질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바커는 용정에 부임해 제창병원을 돌보던 마틴과 함께 부상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했다. 중요한 것은 제창병원 지하실에서 바로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이 인쇄되었다. 마틴 선교사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사상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이 일본제 탄환임을 확인하고 중국군 배후에 일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대한민국은 바커와 마틴이 일제의 악행을 폭로한 공로를 인정해서 1968년 그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다. 1920년에 간도에 세워진 은진중학교는 민족운동가여 목사인 김약연과 이동휘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선교부가 설립했다. 함경도 출신의 목사 김약연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용종 위쪽에 있는 명동촌에 들어와 명동학교를 짓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교육과 신앙에 역점을 두었다. 이곳에서 민족의 지도자 윤동주와 문익환 등이 배출되었다.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에게 설교자 위치를 부탁한 이동휘는 캐나다 선교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강화도에서 김우재 전도사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이동휘는 이상재, 윤치호를 비롯한 YMCA의 지도자들과 같은 인물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아펜젤러나 벙커와도 교분을 가지면서 신앙을 키워온 이동휘는 강화도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기도 했다. 이동휘는 스스로 기독교야말로 쓰러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 라고 기록했다. 이들의 요청에 따라 세워진 은진중학교의 은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배운다는 뜻을 가졌다. 개학 당시에는 6명의 학생이 성경서원 건물 2층에서 수업을 받았다. 제1대 교장으로 푸트가 새로운 교사 건축에 착수했지만 휴양을 겸해 귀국하는 바람에 뒤이어 바커가 2대 교장으로 취임해 1921년 3층짜리 검은 벽돌 건물의 학교를 완성했다. 당시 보기 힘든 3층 건물은 스팀 보일러로 난방을 했으며 심지어 학교를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어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은진중학교는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제가 금지한 한글과 국사를 가르쳐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개교한 지 20일 만에 3.1운동 1주년을 맞아 기념의식에서 나누어줄 경문을 등사하다 교원 2명과 학생 20여 명이 체포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바커 부부는 용정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성교육을 동시에 시작했다. 1913년 기존의 상정 여학교의 규모를 확대해 학생 158명을 모집하고 교원 12명을 초빙해 명신 여학교를 꾸렸다. 이후 1920년에 중학교로 승격되었고 1941년 광명여학교와 통합되기까지 21회에 걸쳐 졸업생 255명을 배출했다. 지금은 용정시 제4중학교 안에 은진중학교 예터를 알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비록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한반도 내에 일어난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30년에는 광주 학생의 반일 애국운동을 응원하기 위해 명신여중과 광명여중의 학생 수십 명과 함께
시위 행진과 동맹 휴학을 단행했다. 은진중학교는 간도 지역 민족운동의 요람으로 일제시대에 견디다가 1941년 캐나다 선교사들이 간도에서 철수하면서 일본인 교장이 부임하게 되어 우리말 교육은 전면 금지되고 심지어 체육활동 대신 군사훈련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은진중학교는 1946년 결국 용정의 다른 학교와 통합되면서 용정 제3국민고등학교로 재편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